네. 오늘 모신 분은요, 건설기술연구원의 전찬준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에 관련된 이제 어떤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건설기술연구원의 라이징 스타시고요. 아주 떠오르는 스타는 전찬준 박사님이고요. 제가 이제 전 박사님 알게 된 게 작년 그 인공지능 R&D 그랜드 챌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금이 되게 컸죠. 이런 대회가 있었고요. 이 대회에서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1등이 한국건 땡땡 술연구원.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제가 3등에는 제가 아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표준연구원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성균관대하고 같이 3등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표준연구원에서 3등 한 것도 놀라웠는데, 1등이 이제 웬 뜬금없이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렇게 돼서 깜짝 놀랐죠. 왜 또 놀랐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평소에 그 출연연구소의 구조가 좀 인공지능 연구하고 좀 맞지 않고, 좀 이제 사실은 출연연구소에 인공지능 연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사실 좀 출연연구소 약간 무시했죠. 제가 뭐 누워서 침 뱉기지만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거기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애트리도 아니고 1등 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뒷조사를 합니다. 아는 분들을 통해서 뒷조사를 해서 제가 그 건설기술연구원에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잘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원자력 연구원에 한번 모셔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때 인사드리고 세미나 들었고요. 또 1화가 있죠.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그 건설기술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전 박사님이 이때 오셨다고 알고 있고요. 되게 부럽습니다. 이 대회가 상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상금은 300만 원, 1등 300만 원인데, 요게 이제 대박인 게 이 R&D 과제를 줘요. 6억짜리. 6억. 그리고 내년에도 또 6억. 2년 동안 12억인 거죠. 그래서 네, 그 출연연구소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다들 과제에 목말라 하잖아요. 과제가 있어야지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그런데 전 박사님은 벌써 12억짜리 과책을 하고 계십니다. 되게 너무 부러워요. 네. 너무 그래서 전 박사님 네. 건설기술연구원에 참 이제 떠오르는 스타.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네이버에서 그 AI 아이디어 경진대회 했는데 또 여기서 또 반가운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장려상으로 전찬준 박사님 나오고,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참 능력도 출중하시고 대단한 분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전 박사님한테 그 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소개, 그리고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그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멀쩡하다. 네, 너무 멋있게 가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네. 네네네.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화면으로 가서. 그래서, 제목, 일단 멋진 소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총 3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작년 인공지능 R&D 그랜드 챌린지, 이거에 대한 얘기랑, KICT의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해서 2가지에 대해서 갖고 왔어요. 저희 포톨 디텍션 하는 거하고 레인 디텍션 하는 거를 갖고 왔는데, 좀 제가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KICT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하면 뭔가 이 2가지만 있다는 좀 느낌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전 박사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네, 전 박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과업에 대해서 갖고 온 거지. 뭔가 KICT의 전부라고 얘기하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원장님, 전 원장님에는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때 이제 그 시즌이었죠. 한 2, 3년 전에. 그 붐이 좀 불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전공자들을 좀 뽑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 있으신 분들은 토목공학, 뭐 지반공학, 자원공학, 교통공학 이런 쪽이 많으신데 환경공학. 근데 이제 그쪽 말고도 그냥 이제 기본 그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갈 만한 그런 꼭지에 들어갈 만한 그 분야들을 좀 뽑아서 저는 그때 신호처리 쪽으로 좀 들어오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 쪽을 하다가 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도로 인프라 쪽 이제 분야에서 좀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래는 음성 오디오 신호 처리를 전공으로 이제 학위를 받아서 작년에 이제 그랜드 챌린지에서 이제 시각, 뭐 문자, 음향, 제어 뭐 이렇게 총 4가지 트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음향인지 트랙에 가서 아주 운이 좋게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랑 중복이 돼서 조금 창피한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챌린지 소개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이 문제 해결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던 그랜드 챌린지 내용을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그래서 총 트랙은 4가지 부문으로 나눠졌어요. 그 트랙 1은 시각지능이고, 트랙 2가 문자인지, 트랙 3가 이제 제가 나갔던 뭐 청각지능이라 해서 음향인지, 이제 트랙 4는 이제 드론의 자율주행을 하는 그렇게 해서 총 4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트랙별로 1, 2, 3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총 12팀이 수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모든 트랙별로 1등이 6억, 2등이 5억, 3등이 4억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구비를 받았고요. 그래서 한 트랙당 15억이죠. 15억에서 총 60억 정도가 연구비로 나온 거고, 2000년도도 나올 거고요. 올해 11월이나 12월 달에도 2단계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트랙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난이도를 좀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트랙에 대한 이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트랙 3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스테레오 채널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8채널로 간다든지, 그 0에서 180도 사이의 각도만을 추정했는데, 이거 먼저 얘기해 드려야겠구나. 트랙 3의 주제는 드론에서 마이크로폰이 달려있는데요. 스테레오 마이크로폰. 그걸 가지고 구조 요청 소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제 발언의 방향을 찾는 게 이제 청각 음향인지 트랙의 이제 타스크였습니다. 근데 이 이제 스테레오가 아니라 뭐 8채널로 2단계에서 더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0도에서 180도가 아니라 이제 360도까지 탐지하는 뭐 그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이 2단계에 대해서 그 문제 정의는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1월이나 12월 달에 예정한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과기부에서 뭐 AI 올림픽을 7월 달에 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7월, 8월 달에. 그래서 한 5가지 트랙, 6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주제들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저는 여기까지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단계까지 갈 예정이고요. 이제 1단계에서는 1, 2, 3등까지 뽑았지만 2단계에서는 2등까지만 두 팀씩만 뽑는다고 하고요. 3단계에서는 한 팀씩을 뽑고, 4단계에서는 모든 트랙을 통틀어서 딱 한 팀만을 뽑아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4단계 정도까지 갈 때는 이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 문제를 내가지고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려고 이제 진행을 이제 IITP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음향인지 트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취득 기기는 이런 장비를 썼다는 거고요. 스테레오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이제 여기 삼각대라고 써 있는 여기 1.7m 높이에 이제 스테레오 마이크로폰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위에 드론이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이제 발언의 어떤 발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화자의 위치가 어딘지를 이제 맞추는 건데, 사실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게 드론이 너무 가까이 있고 드론에 대한 비행음이 굉장히 세게 들립니다. 근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발화자의 거리는 좀 멀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좀 SNR이 굉장히 낮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어떤 이제 발화제의 위치를 20도 간격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총 500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총 500개의 문제고 각도는 20도 간격으로 10개였어요. 0도부터 180도까지. 근데 이제 그 500개 샘플 중에 음성이 없는 샘플도 있었습니다. 음성이 없으면 음성이 없다고 마이너스 1로 정답을 제시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걸 음성이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있는데 없다고 하면 180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형태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 값이 가장 적은 팀이 우승을 하는 형태로 어떤 평가가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들입니다. 그래서 간격은 5m, 10m, 20m인데 거리는 맞추는 게 아니었고요. 이제 어느 이제 위치에서만 그러니까 각도만은 수평면 각도만을 맞추는 것이 이번 음향인지 트랙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딥러닝을 학습을 하려면 이제 데이터셋이 좀 필요하죠. 근데 굉장히 저는 이제 연구원 차원에서 이제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학교에 있는 것처럼 뭔가 으쌰으쌰해서 여러 사람이 뭔가 DB를 만들고 뭐 어노테이셔닝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좀 인력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드론을 띄우거나 뭐 이런 거를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크롤링 하거나 이제 어디 인터넷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 제가 그 연구실에서부터 쓰던 음성 DB 같은 거를 이제 가공해서 일단 어떤 클린 스피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샘플 하나 들어드리면, 네, 뭐 이런 DB들이 뭐 전 음성 DB가 좀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각기 사람별로 한 2시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처럼 이제 좀 다운 샘플링해서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노이즈들은 이제 다 뭐 어디서 갖고 오던가 아니면 제가 갖고 있었던 음원도 있고요. 그런 것을 이제 그냥 가상으로 버추얼 환경에서 믹싱하는 걸 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으면 음성은 이제 고주파가 이제 그 감쇄가 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사해 주려고 연구실에서도 그렇게 시뮬레이션 할 때 쓰던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LPF를 다양하게 적용해서 시그널을 좀 여러 가지로 만들고 이것들을 다시 잡음이랑 믹싱을 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의 모듈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디노이징, 잡음 감쇄하는 모듈, 그다음에 보이스 액티비티 디텍션에서 음성 구간을 검출하는 거, 그 다음에 검출된 음성 구간 중에서 이제 방향을 추정하는 로컬라이제이션 문제, 이렇게 3가지의 저는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뭐 딥러닝적으로 그렇게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냥 아주 간단한 모듈만 들어가 있고, 디노이징하고 VAD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망 CNN 기반으로 이어지고, 로컬라이제이션은 뭔가 딥러닝 기반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냥 K-means, 그냥 아주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을 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노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에서는 오토인코드가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그 매니폴드 러닝에 대해서 잘 뽑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오토인코드죠. 그리고 이런 오토인코드가 디노이징한 거를 섞어서 뭔가 다시 원래 클린한 거를 하면은 그 어떤 리컨스트럭션이 굉장히 잘 되고 그 디노이징한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이제 CNN 기반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거는 원래 아웃풋에는 그냥 원래 타겟 시그널을 넣어주고요. 인풋에는 원래 그 타겟 시그널과 거기에다가 어떤 랜덤 노이즈. 여기서의 랜덤 노이즈라는 건 저는 이제 드론이나 화이트 노이즈라든지 어떤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보통 랜덤 노이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뭐 매그니튜드가 이제 음성 신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FFT를 해가지고 피리의 도메인에서 쓰는 것이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페이지도 넣고 처음에는 매그니튜드도 넣고 아니면 그냥 리얼이랑 이미지너리를 그대로 넣어서 컴플렉스 시그널을 입력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다양하게 실험을 했는데 그냥 매그니튜드 컴포넌트만 넣었을 때가 가장 이제 좀 노이즈 효과가 좀 미세하기라도 좀 좋은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는 매그니튜드 컴포넌트만 쓰는 형태로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를 만들었고요. 이게 32프레임인지 64프레임을 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프레임 수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안정성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 K4도 저는 그냥 다른 앙상블 방법은 잘 몰라서 그냥 K를 5로 해서 그냥 앙상블을 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건 제대로 됐네요. 딴 걸 좀 들어보면 이거는 이제 애기 목소리가 엄청 작게 들리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샘플 중에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구해주세요. 거기야. 거기야. 자, 들어볼까요? 네, 이런 건 좀 잘 안 되죠. 도와줘. 여기 사람 다쳤어. 네, 지금 바람 소리 때문에 저기 클리핑 나는 것처럼. 도와줘. 여기 사람 다쳤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디노이징을 해서 그 어떤 드론 소리를 제거하는 형태를 진행을 했고요. 요 대회가 그런 거 재난이나 이런 사고를 타겟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이런 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발화자의 구조 음성들이 대부분 뭔가 구조 요청, 뭐 조난 같은 거 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대회가 진행되면 이제 구조 요청 소리도 있고 그냥 일반 대화나 뭐 아니면 그냥 재미만 있는 펀 기능의 뭐 어떤 다이얼로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사실 조금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음성 인식기나 뭐 그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3단계나 4단계 정도 갔을 때는 그걸 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질문이 네. 우리 시나리오에 드론 소리가 크고 작은 이유는 왜일까요?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드론. 네. 아, 드론이요? 그러니까 드론의 소리가 크고 작은 이유는요. 그러니까 일단 드론의 기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 대회 주최 측에서 녹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것도 있었고요. 작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어떤 드론의 기체를 가지고 녹음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고요. 다양하게 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기체가 이제 달라지면서 거기서 나온 녹음, 그 드론 비행음이 좀 크기가 달라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거리가 좀 달라지니까 너무 거리가 먼 거리는 거의 마이크로폰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을 경우에는 개인 컨트롤을 다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녹음 받았을 때.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드론 비행음 자체가 조금씩 샘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디노이징,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드론 비행음은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학회 갔는데 한 사람이 질문해서 페이지는 어떻게 했냐 질문하셨는데 페이지는 원래 원음 페이지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VAD인데요. 이 VAD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음성이 있는 샘플도 있고 음성이 없는 샘플도 있고 음성이 있는 샘플에서도 음성이 정확하게 있는 구간만을 찾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VAD를 넣었고요.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잘 안 되고,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결과론적으로 지금 다른 팀들하고 이제 기술들이나 알고리즘을 좀 공유하면서 좀 보니까, 대부분 방향 추정이나 뭐 자동 제거 같은 걸 좀 했다면, 성균관대는 엔드-투-엔드로 했죠. 그거 했다면, 그런 건 좀 잘 하시는데, VAD를 완벽하게 하거나 얼추 하신 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위권 팀들 중에. 그래서 아마 저는 이 2단계 대회도 이 VAD의 성능을 제대로 잡는 팀이 좀 높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의 달라지는 게 없죠. 그냥 CNN 입력을 넣어가지고 그냥 좀 풀링 좀 하고 뭐 액티베이션 펑션 넣고 그러다 나중에 플래티닝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써가지고 바이너리 디시전 하는 게 이제 전부입니다. 이런 형태로 했고요. 이제 스펙트럴 피처를 몇 개를 쓰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뎁스 레이어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럴 피처를 볼 때 우리가 이제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이제 윈도잉하고 오버랩을 하면은 이제 그래서 뭐 FFT, DFT를 하면은 스펙트럴 피처가 뽑히고 사실 이거를 이제 맵 필터 뱅크로 변환해서 쓸 수도 있고 이 MFCC를 써도 되고 굉장히 이제 델타 뭐 이런 델타 값이나 이런 거를 쓰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를 굉장히 하이브리드하게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하이브리드한 형태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CNN에 어떻게 넣어줘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는 좀 실험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스펙트럴 피처를 그대로 쓰는 거. 근데 스펙트럴 피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그니튜드랑 페이지를 뭐 페이지만 쓰진 않았지만 두 개를 같이 쓰거나 매그니튜드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컴플렉스 시그널을 그대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매일 필터 뱅크를 변환해서 쓰는지 MFCC를 쓴다든지 근데 결과론적으로 고만고만하게 좀 만족스럽지 다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DFT 그냥 스펙트럴 피처를 쓰는 게 제일 그래도 낫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FFT 피처를 그대로 썼고요. 이제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로 학습을 했습니다. 이게 샘플이 500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스피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은 잘 이제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나는 스피치를 한 400개 정도 넣고 논 스피치를 한 100개 정도 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냥 제 어렴풋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논 스피치가 많으면 한 150개, 그 스피치가 350개고 절대적으로 스피치의 개수가 적어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논 스피치보다 스피치를 많이 그런 식으로 500개의 샘플을 뭔가 제공하지 않을까 실제 대회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떤 경중을 주기 위해서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고요. 이제 리콜에도 또 경중을 줘서 이제 컴퓨터 매트릭스가 스피치 투 논 스피치로 빠지는 건 not 오케이. 근데 논 스피치가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오케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매트릭이나 어떤 이제 로스 펑션을 설계를 했고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VAD도 그냥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써서 그냥 앙상블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각에서 쓰는 모델에 비하면 이런 저희 음성 이런 딥러닝 모델은 굉장히 굉장히 모델이 작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앙상블을 쓴다고 하더라도 학습하는 데는 전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은 방향 추정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을 정의하는 거는 어떤 사운드 소스가 있을 때 이제 마이크로폰 이제 어떤 각도에 따라서 세타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로폰에 들어가는 타임 디퍼런스나 이제 레벨 디퍼런스 혹은 인텐시티 디퍼런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코릴레이션 기반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GCC 팻이라고 해서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하는 고전적인 방법이 있고요.
어떤 빔포밍 기반으로 SRP 패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따져보면 이제 아이겐벡터 같은 거를 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풀어서 하는 뭐 뮤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의 이제 그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방법인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 이 Dcase라는 이제 세계 이런 사운드 이벤트 디텍션 챌린지가, 로컬라이제이션 챌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이스라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실제 사람들이 로컬라이제이션을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있나 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하나에 보기 쉽게 뭐 CNN을 썼는지, 뭐 LSTM을 썼는지, 그 다음에 뭐 포맷은 뭐 아지무스만 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션, 하이트까지 볼 수도 있고, 또 디스턴스까지도 볼 수 있고, 이제 피처로는 이제 스펙트럼, 저희가 한 것처럼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했는지, 이런 뮤직에서 쓰는 이런 아이겐벡터나 이런 걸 뽑아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들에 대한 논문들은 한 절반 정도 여기 있는 걸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만들고 싶었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학습을 모델을 시키려면 방향별로 이렇게 받은, 그러니까 지금 각도가 10개잖아요. 0도에서 180도까지, 20도 각도로. 그러면은 10개의 방향에 대한 그런 방향별로 받은 음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음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드론의 비행은까지 있어서 하면은 이제 엔드 투 엔드까지 만들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사실 논문만 읽고 여기 있는 방법들을 실험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뮤직이나 GCC 팻, SRP 팻 이런 걸로 접근을 해서 이제 풀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했다가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된 시그널들을 보니까 지금 이 마이크로폰이 이제 니어 코인시던트 마이크로폰이어서 그런지 그 대회에서 썼던 거요. 이렇게 각도별로 이런 레벨 디퍼런스가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 나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0도, 60도, 120도, 180도만 보면 이게 이제 그 처리를 하고 나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나서의 샘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음압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보고 이 파워 레이쇼를 K민즈로 돌리면 뭔가 이제 각도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인 레이쇼를 뽑아가지고 단순하게 K민즈 클러스터링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0개 샘플을 이런 예시라고 해서 처음에 대회에서 제공을 해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한 걸 보니까 50개 샘플을 다 각도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파라미터를 튜닝하면 49개 맞추거나 뭐 아니면 조금 잘 튜닝을 하면 50개를 다 맞추는 형태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사실 49개를 맞추는 50개를 맞추든 뭐 하여튼 이 정도면 뭐 이제 각도 추정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도 아까 이제 나왔던 설명인데 그래도 운이 좋게도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 이제 다른 박사님이 찍어준 건데요. 홀리는 대신에 3위, 2위, 그리고 대망의 1위. 네, 그래서 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서 도촬을 많이 해서 되게 싫어하는데 이 사진 동영상을 찍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난번 대회랑 여기까지 얘기하면 똑같은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과업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DB 구축이 사실 신경방 모델 어떻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첫 번째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별로 된 데이터 셋을 만드는 거를 굉장히 지금 공을 들여서 그 돈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단 그 어떤 스튜디오에서 이제 뭐 사람들 데려와서 아까 재난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음성 DB 같은 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예. 이쪽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좀 리얼하진 않지만. 근데 실제 대회에서도 그렇게 대사가 연기가 리얼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도 이제 드론 비행음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받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믹싱해서 방향별로 이렇게 음성 DB를 받는 것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 포인트마다 스피커를 놔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거리가 고정돼 있으면 스피커를 놓고 이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돌리면은 당연히 이 모든 각도를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마이크로 어레이를 막 이렇게 사람이 직접 돌려가면서 이제 녹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런 턴테이블 같은 거 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DB는 이걸 써서 받은 건 아닌데, 뭐 앞으로 향후에 이제 받을 때는 이거를 쓸 수 있게끔 이런 거 이제 제작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의자가 올라가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받을 진행이고요. 이런 것도 지금, 브라켓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게 여기 이제 마이크로폰 홀더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서큘러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뭐 4개를 써도 되고 8개를 써도 되고 뭐 16개, 12개를 써도 되고 하는 형태로 해서 마이크로폰 어레이로 이렇게 녹음을 받아서 이제 뭔가 나중에 학습 DB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랜드 챌린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실제 개소리 DB가 있어요. 개가 짖는 소리 DB가 500개의 데이터 문제 중에 있는데요. 보통 비음성이 뭐가 있었냐면요. 개 짖는 소리, 차량 경적 소리거나 아니면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같은 거, 우웅한 이런 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예 드론 비행음만 있는 소리도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지? 이거밖에 없었나? 하여튼 요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2회) 대회는 1회하고 또 별도로 하는 건가요? 근데 주제도 비슷하고 한데, 그럼 이제 2회 대회 또 1회 대회 했던 분들도 참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계 대회는 이제 1단계에서 수상했던 분들은 자동으로 참가를 하고요. 새로운 챌린저 분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드론 비행음이나 이런 거는 과업에서 GitHub에 공개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샘플은 좀 공개가 돼 있고요. 코드도 아마 공개를 지금 저랑 공동 연구하는 이제 인트플로우 정강명 대표가 올려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신규 챌린저도 들어올 수 있고요. 2단계에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순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 참가를 해야 됩니다. 또 질문이 네. 본 시도가 건설 연구원의 어떤 부분에 활용되나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건설 기술에 부합하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재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원해 보면 이제 뭐 복합 재난 재난 연구단 이런 연구센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 과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재난 상황에서 구조에 대한 음성 기술이니까. 네. 노이즈 캔슬링 또 질문이 있네요. 네. 기법과 해당 연구에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은 크게 그러니까 패시브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있고요. 액티브 노이즈를 캔슬레이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된 신호에서 거기에서 신호 처리를 해가지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는 어떤 패시브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우리가 보통 헤드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액티브 노이즈를 캔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방향성이 좀 다른 어떤 모델 기반이나 이런 걸로 보통 패시브한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이거는 그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그 상쇄되는 신호를 싸가지고 이제 없애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댑티브 노이즈 필터 같은 걸 많이 써가지고 하는데, 음악학팀 노이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거는 이제 패시브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은 액티브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다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KICT의 인공지능 기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과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굉장히 인공지능의 연구원에서 하는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엄청 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점 거듭 아니고 말씀. 80%? 네, 80%. 네. 네. 네, 일단 부정하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포트홀 디텍션하고 이제 레인 디텍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연구원의 이제 유승기 박사님하고 같이 제가 이제 저희 팀장님이신데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2018년이나 도로 위에 지뢰 같은 구멍, 포트홀이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찾아내서 보수해야 하는데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 역할을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덜컹댑니다. 항상 뭐하죠? 포트홀을 밟자마자 타이어가 터진 겁니다. 포트홀 발견이 더 쉽지 않은 야간에는 타이어 파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난 6월에는 포트홀을 밟고 지나던 트럭이 방향을 잃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인 포트홀을 더 빨리 발견해 보수할 수 있는 자동 탐지 시스템입니다. 블랙박스처럼 생긴 단말기를 차량 앞에 달고 달리기만 하면 깨지거나 갈라진 도로를 곧바로 인식해 알려줍니다. 이 탐지기에는 AI, 즉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여기 서 계시는 분이 제 팀장의 유승기 박사님, 선임 연구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홀을 비전으로 찾자는 게 하는 거고요. 이 지자체마다 이 포트홀 보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하여튼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보수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트홀이 어디 발생하는지 잘 몰라요. 자꾸 이제 하니까 이제 보통 지자체들이 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보수를 하는 용역 업체한테 이제 그냥 맡기고요. 그럼 그 용역 업체들은 그냥 보수 차량을 타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포트홀이나 이제 보수할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그럼 보수하기 전에 사진 찍고, 보수한 다음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지자체에 갖고 가면 그 대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검사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여기서 발생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게 위치도 맞는지, 그 다음에 뭐 시기도 맞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DB가 제대로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발생을 하면, 이건 사고하고도 인명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찾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지자체의 차량에 따라서 어떤 비전 기반으로 찾는 걸 좀 해보자. 뭐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 이렇게 직접 인력식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누른 곳에 GPS 정보랑 같이 해서 날아가서 그것이 기록돼서
거길 가서 이거를 이제 보수를 하겠다는 건데, 서울 출장 와셨을 때 이거 누르시는 분, 보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누르신다고 해도 막 5분 뒤에 누르고 막 이러세요. 5분 뒤에 누르면 전혀 이제 버스, 이미 차가 많이 지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동 센서 같은 걸로도 많이 하는데, 진동 센서는 밟아야지만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밟지 않으면 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차량이나 마다 이런 진동에 대해서 크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답테이션 하는 게 굉장히 일이에요. 그래서 좀 불확실하다는 거고. 레이저 스캐닝 같은 경우는 뭐 잘 될 것 같죠. 근데 당연히 고가고요. 한 대 가진 걸로 서울시를 다 도르면 이게 굉장히 속도가 느려서 한 2년인가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차량을 하기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 저희는 이제 비전 기반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했고요. 그래서 저희 유승기 박사님이 제가 여기 건설기술연구원에 입사하기 전부터 어떤 기존적인 이제 우리가 고전적인 영상 처리, 룰 베이스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많이 하셨어요. 이제 많이 하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딥러닝 CNN 기반으로 해보자. 결국에는 또 못한 거죠.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어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떤 세그멘테이션 하는 작업을 해보자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티스케이프 딥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근데 뭐 이런 식의 입력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회색은 지금 스카이, 빨간색은 뭐 빌딩 건물, 이 보라색은 이제 도로, 뭐 이런 것을 이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해주는 거죠. 여기 옆에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고, 뭐 이거 논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도 뭐 욜로가 있고 욜로 뭐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계보가 있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쪽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에도 나름 이런 딥랩 계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논문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했고요. 여기 있는 거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해서 약간 뭔가 이제 픽셀 바이 픽셀로 이제 히트맵을 만드는 형태로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해주고, 그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우리가 지금은 레지듀얼 블록 같은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냥 다 넣잖아요. 그림이 없어도 넣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해당되는 건 어떤 스키 커넥션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쓰고, 이제 또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이제 아트로스 컨볼루션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일레이션 레이트를 줘서 이렇게 뭔가 홀이 생기는, 실질적으로는 파라메터 수는 3x3이지만 뭐 5x5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넣어주고, 그래서 이런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주면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이런 식의 크게 넓어질 수 있다는 걸 음역으로 표시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리셉티브 필드가 넓은 게 좋은 거냐, 이제 작은 게 좋은 거냐, 이제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푸는 거에서. 그래서 이거 그 포스텍에 있는 교수님이 쓰신 논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버스의 유리에 지금 이게 자전거가 비춰져 있는데, 우리가 리셉티브 필드가 이 빨간색 박스보다 낮으면 이거는 자전거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크게 본다면 이거는 버스라고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냥 넓게 하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 그림에서 작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리셉티브 필드가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이제 뭐 아트로스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을 ASPP라고 부르는데, 뭐 저희도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네트워크를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셉션 모델 그런 거랑 좀 결국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나 이런 걸 줘서 바틀렉이나 이런 것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CRF 컨디셔널 랜덤 필드를 굉장히 많이 써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CNN 입력 같은 걸 넣어서 이런 히트맵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결국 CRF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굉장히 파인한 그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CNN의 입력으로 그냥 어떤 히트맵을 만들면 입력 이미지만 봐가지고 이제 어떤 그 결과물로 이런 도출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CRF에서는 이렇게 지금 링킹이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인접한 어떤 레이블링 프레딕션 결과들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는 게 컨디셔널 랜덤 필드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 있는 게 거의 그대로 써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면 유네리 클래시파이어, 이게 결국에는 CNN으로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한 건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터레티브하게 컨디셔널 랜덤 필드를 돌리는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근데 조금 먼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CLF를 좀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미지 상에서도 이 나무와 이 배경, 하늘, 구름이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뚜렷하게 나잖아요.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이미지가 다 이렇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생각보다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이제 수포자들한테는 이 수식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읽다가 가슴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이제 fully connected CRF를 어떻게 하는지 보내면 유네리 텀하고 페어와이즈 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떤 유네리 텀이 결국에는 CNN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CNN의 결과가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LSTM을 썼거나 머신러닝을 썼다면 그게 바로 이제 유네리 텀이 되겠고요. 그 유네리 텀의 클래시파이어가 되겠고, 이제 페어와이즈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입력 이미지 말고도 옆에 그 인접한 프레딕션 결과들을 이제 같이 보겠다는 거죠. 이걸 이제 가우시안 커널 펑션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푸는 형태로 될 수 있겠는데, 요 수식을 잘 보면 이제 이게 픽셀에 대한 로케이션이고 픽셀의 값인데, 픽셀의 값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픽셀의 위치가 많이 차이가 나면 이 페널티가 커져요. 가중치가 작아져요. 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영향력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푸는 건데, 이걸 푸는 게 이제 민필드 어프록시메이션 같은 걸 풀었대요. 그리고 저는 사실 수학을 잘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요거를 푸는데 이게 시그마가 많아서 이터러티브한 이거를 다 풀면은 굉장히 n by n by l by n by j by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요렇게만 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크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크게 봐서, 그래서 이름은 그냥 걔네들 그럴듯하게 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근데 이게 유네리 텀이에요. 그래서 유네리 텀의 CNN의 결과를 처음에 초기 값으로 놔주고, 이 K에 대한 그 이터레티브를 풀고, 그 다음에 이 W에 대한 걸 또 이터레티브를 풀고, 그 다음에 이 U에 대한 것을 또 이터레티브를 풀어서 유네리 텀을 더해줘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면 한 번의 이터레이션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결과가 좋아진다는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보통 5에서 10회 정도를,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5에서 10회 정도 하면서 그 KL 다이버전스가 거의 많이 줄어드는 형상을 볼 수, 이 정도만 했으면 참 많이 줄었다고 해서 여기 5에서 한 10회 정도로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 이제 논문에 있는 결과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된 그 고양이 수영까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건 잘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CNN의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걸 컨디셔널 랜덤 필드를 써서 이렇게 해보면 이런 거는 이미지상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이렇게 완벽하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크랙, 이제 포트홀, 이런 것들도 좀 해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잘 되는 경향이 좀, 그러니까 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한 것보다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CRF 열심히 설명했는데, 최종적인 버전에서는 좀 뺐습니다. 너무 애가 센서티브하고요. 그렇게 뭔가 그 파라미터에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포스트 프로세싱을 많이 써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럼 일단 CNN 모델은 뭐 아까 그랜드 챌린지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레이어와 뎁스나 뭐 조금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지만 큰 어프로치 측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데이터셋은 퍼블릭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3만 장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데이터셋을 모았는데 생각보다는 데이터셋의 퀄리티가 좋지 않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더 증강을 해야 될까? 이게 너무 한 장 한 장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옛날 결과인데 좀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파인하고 좀 더 정확도 높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IOU로 따지면 한 0.7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좀 낮은 것 같아요. 문제가 좀 단순한 거에 비해 IOU가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증강시켜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는 이런, 지자체 그 카메라로 부착을 해가지고, 지자체 차량에 스마트폰을 부착을 해가지고요. 블랙박스 형태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어떤 GPS 정보랑 연동이 돼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모여지게끔 지금 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그래서 고양시랑 이런 리빙랩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리빙랩 사업이긴 한데 거의 지자체 차량 위주로 조금 부착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ROI 사이즈에 뭐가 들어오면 이것들을 해가지고 정보를 해주고 정보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상향이냐 하향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킹이 된 게 어떤 도로에 파손이 있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마킹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클릭하면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사진으로나 아니면은 위치 정보 같은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2부도 하고 이제 레인 디텍션만 나왔는데요.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잠깐 받고 세 번째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벨링 어떻게 하세요? 다시 한 번만. 커뮤니케이션 도로 라벨링을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맡겨서 하시나요? 이거를 저희는 세그멘테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좀 일단 첫 번째로 따로 만들어서요. 처음에는 제가 했어요. 갖고 이제 처음에 제가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주일 내내 이것만 그리다가 퇴근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좀 마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폼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좀 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저 3만 장이 딱 3만 장만 만든 게 아니라 이전에 다른 몇만 장을 뭐 갈아엎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 3만 장이 탄생을 한 건데, 그래서 그 폼을 올리는 것까지는 저희 연구진이 좀 진행을 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장수가 10,000단위는 아니고 한 1,000단위에서 한 2에서 5천 장 정도 사이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맡길 수 있겠다 싶었을 때 이제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맡겨서 했고요. 사실 이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이제 쉽게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이걸 분명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한 파손은 약간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업체하고 잡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또 질문이 호주 도로 영상으로 테스트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뭐, 주셨는데요. 저희 나라는 호주에 비하면 굉장히 도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런 크랙 같은 것이 굉장히 드문드문 나오고요. 동영상을 편집해야지만 이렇게 뭔가 효과가 있다는 걸 좀 입증할 수 있는데, 호주 같은 저기는 이제 관리가 안 돼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런 도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찍으면 계속해서 크랙이 나오니까, 이제 어떤 효과를 보는 이런 데모 영상으로 하기에는 호주 영상이 도로 영상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호주 도로 영상으로 많이 저런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자, 이제 칭찬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좋은 기술이다. 네. 김종현 선생님 멋지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부끄러워. 훌륭하십니다. 위에서도 있었는데. 그리고 질문이 네. 있네요. 디텍션 정확성 평가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디텍션의 정확성, IOU, 세그멘테이션을 보통 IOU 써가지고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으로 많이 했고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 0.7대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IOU 값은. 자, 이게 실제 포토를 보수하는데 잘 적용되고 있나요?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실제 지자체에서는 포토를 찾고 싶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보여준 영상에서 포토홀보다는 크랙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크랙.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포토홀을 찾고 싶은데 포토홀의 DB가 너무 없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3만 장 DB에서 포토홀이 몇 개나 될까도 지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포토홀은 단순하게 메쉬로 되어 있는 형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량이 바퀴가 빠져가지고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포토홀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포토홀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런 DB를 지금에 있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측면보다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대한 거, 블랙아이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어떻게 지금 이 모델을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포스터라는 보수라는 잘 적용이 되고 있나 안 되냐고 얘기하면, 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재밌네요. 호주 1분의 1패. 예. 그러면은 그 다음 네. 내용을 하실까요? 네. 네, 이것도 뭐 사실 비슷해가지고 이제 레인 디텍션입니다. 자율주행에서 레인 디텍션 많이 하죠. 근데 저희가 하는 레인 디텍션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율주행에서 레인 디텍션은 차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 한다면 저희는 차선이 벗겨졌나 안 벗겨졌나를 보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차선이 벗겨진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그거보다 그 전에는 이제 시인성이 얼마만큼 유지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같이 왼쪽 주간 시인성이라고 써 있는 사진을 보면 그냥 낮에 봤을 때는 그렇게 차선이 잘 칠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야간에서 보면은 이제 반사 성능이 불량이죠. 근데 실제 차선을 이렇게 칠할 때요. 이렇게 뭐 유리가루 같은 거를 써서 반사 성능의 라이트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을 실질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휴대용 휘도 측정을 하는 기기인데요. 이게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서 이게 시인성을 검사하는 건데, 사실 차선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찍어보면서 한다는 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뭔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휘도에 대한 이 재기반사율에 대한 거는 이미 뭐 표준까지는 아닌데 어떤 권고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이랑 황색이랑 뭐 색깔별로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이게 차선이냐, 뭐 횡단보도 그 선이냐, 아니면 뭐 그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이제 차선이 가장 그 중요하다고 봐서 차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불량한 도로 노면에 대한 이게 아예 벗겨진 거, 차선이 시인성만 불량인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동영상 휘독에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한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찍는 건데, 이게 찍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휘도에 대해서 이게 나타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색깔이 좀 있지만 이게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색깔을 입혀준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휘도 값이 픽셀 바이 픽셀로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용량이 엄청 큽니다. 하나의 동영상 하나마다. 그리고 이 휘도 값을 이런 동영상으로 이제 변환하는데 인코딩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10시간짜리면 15시간 정도, 거의 1.5배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한 2배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하자는 거는요,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휘도 값이 차선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차선만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보면은 좀 더 스마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실제 이 기기를 만드는 이제 하이랜드 코리아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랑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주제로 이제 토픽을 좀 잡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CNN 모델에 넣어서 세그멘테이션을 해보자. 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세그멘테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휘도계를 설치하고 기준판 같은 것도 놓고, 그래서 실제 여기 옆에서 보면은 기준판하고 차선 같은 것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촬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7일 정도 촬영을 수행했던 거고요. 한 4시간에서 5시간. 좀 더 짧은 때도 있었고, 좀 더 길 때도 있었는데, 한 요 정도는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휘도 이미지 데이터셋을 먼저 수집을 했고요. 이제 한 3만 장 정도, 그 다음에 그 3만 장 정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차선이 정확하게 들어오고, 이거는 어떤 재기반사율이나 휘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그림자가 지거나, 같이 그림자가 없는 곳에 있거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명암 대비가 그 기준이 똑같은 곳에 차선과 기준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옆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가 이제 한올 거리면서 어디는 이제 빛이 많이 세지고, 어디는 이제 빛이 많이 안 세지고, 여기 있네요. 이런 그림자라고 써놓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아예 차선이 안 보이거나,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차선은 그 차가 1차선, 2차선, 3차선을 똑바로 갈 수 있게끔 그 차선만을 고려한 거고요. 나머지 차선에 대해서는 다 횡단보도나 이런 거는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도를 추출할 수 있는 불가능과 가능한 이미지 데이터로 이제 분류 작업을 첫 번째로 했고요. 이제 분류 작업을 했으면 여기서 실제 여기 기준판하고 멀리 있는 이 차선에 대한 휘도 값은 별로 어떤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에 대한 차선만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에서 H 값을 뽑는 작업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간단하죠. 아주 거의 뭐 엠니스트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류를 하는 거와 좌표를 뽑는, 하나는 그러니까 좌표는 민스퀘어라고, 측정 여부는 OX니까 그냥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CNN 모델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그 세그멘테이션 형태로 해가지고 똑같죠, 이거죠. 거의 뭐 공탕도 이렇게 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이제 세그멘테이션 형태로 해서 CNN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개에 대한 백그라운드, 기준판, 그 다음에 차선에 대한 3개에 대한 그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었고요. 지금 0.6294 정도 IOU가 나오고,
95.7%, 뭐 평균 좌표는 25.16, 이게 한 5%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직 그 급한 작업이 아니어서 그렇게 많은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 번 좀 만들어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네 해서 그냥 그 수치를 좀 갖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개선의 여지는 굉장히 저는 많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에 좀 지금 포트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실험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휘도 추측해서 세그멘트 크로핑하는 결과들을 보면 이제 하나는 GT고 하나는 프레딕션 된 건데 보면 걸추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프레딕션 한 것도 좀 예쁘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엉터리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형태로 일단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그래갖고 이제 다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좀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휘도 동영상에서 뭔가 CNN 작업을 했는데, 일반 그냥 비저블 카메라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포트홀, 그러니까 도로 노면 파손을 하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휘도 측정하는 차선까지 세그멘테이션을 같이 해서 하나의 통합 이제 딥러닝 모델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휘도카메라하고 휘도카메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예측한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측한 답이. 네. 그 휘도카메라하고 일반 카메라 같이 달아가지고 같은 네. 영상 편집을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휘도카메라로 판단했던 것을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거지 일반 카메라에 라벨로 쓰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휘도카메라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손수 매뉴얼적으로 레이블링이 돼 있고요. 그게 일반 카메라랑 그러니까 휘도 카메라를 같이 이렇게 달아서 뭔가 페어로 하면 이렇게 똑같은 걸 찍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 작업이 안 돼 있고, 좋은 휘도 카메라를 사면 일반 영상도 받을 수 있고 휘도 영상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카메라를 좀 이용해 볼까 하는 좀 생각 중에 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저게 너무 고가고 그 다음에 너무 용량도 많이 먹고 그 인코딩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정확한 휘도를 뽑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 전반적으로 도로 전체에 대해서 휘도를 빨리 뽑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거는 비저블 카메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검토 중에 좀 있습니다. 아까 저 김종원 선생님 의견이 도로 말고 표지판 보수, 도로 펜스 그쪽에서도 보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활용해보면 어떠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도로 유지 이제 그 시설물들에서 다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를 저희도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고요. 근데 일단 사실 그런 거에 대한 퍼블릭 데이터셋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좀 만들어주거나 뭐 이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제일 지자체에서 원하는 거는 또 이제 낙하물, 로드킬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DB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 시설물에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관심 1호가 이제 낙하물입니다. 제일 첫 번째 발표에서 질문해 주신 분인데요. 소음 환경 시뮬레이션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소음 환경 시뮬레이션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제가 질문한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발표 이후에 올라온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일단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네.
또 있네요. 휘도 측정. 그러게요. 사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이런 어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진짜 근데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응용 분야인 것 같고요. 여기 와서 이제 도로교통 ITS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좀 도출된 아이디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혹시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마 일단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아까 재난 상황에서 그 원거리 D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부를 공개하진 않아도 일부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공개를 할 저게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이제 팀장을 맡아서 책임자의 입장이 아니고 그 위에 아까 유승기 박사님이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좀 생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토부 쪽에서 하는 국토관리 DB들이 건기원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를 좀 이용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쌓은 DB도 많거든요. 그게 들여다보지도 좀 못하게 하더라고요. 다른 외부에서.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제가 부처에 비하면 좀 보수적이다라는 좀 생각이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도나 이런 DB는 조금 공개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저거에 대해서 아까 재난 상황에서 제가 다이얼로그 아까 재난 구조 음성 DB나 드론 비행음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원하시면 이메일 주십시오. 네, 공공연구소들이 이런 것 좀 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네요. 저는 근데 그 사이에도 되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진행된 내용 많은 것 같고. 저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앞으로 혹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방향, 연구를 하고 연구 주제라든지 연구하시는 방향 이런 거 좀 계획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건설기술연구원에 좀 잘 적응해 보고 싶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냥 지금 비전 기반으로 하는 거는 도로 유지 관리 쪽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비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카메라 이제 그런 스펙도 잘 못 보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를 쓰면 잘 되고 또 어떤 카메라를 쓰면 잘 안 되고 이러는데 그것들에 대한 가늠이 되는 게 전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전 기반으로 이제 도로 유지 관리하는 쪽은 이제 무조건 이거는 이제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욕심은 제가 음성 및 오디오 신호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원래는 과제가 연구재단 신진연구 과제만 조그맣게 갖고 있어서 그걸로 그냥 가끔 논문 쓰고 해외 출장하고 요 정도만 했었는데 이제 IITP 재난상황 과제가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과제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하는 데 쪽으로 조금 뭔가 연구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봄이나 여름 정도에 이제 2단계 타스크가 조금 목표가 제대로 나오면 거의 그거에 조금 집중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그랜드 챌린지 쪽 과제는 사실 건설기술연구원의 일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까 공격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공격인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연구소에서 약간 그냥 좀 똘끼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하게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뭐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좀 이제 뭔가 제 이제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뭔가 예전에는 그 연구원마다 좀 골이 아레나리 아주 분명하게 나눠져고 했는데 지금은 좀 이게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도 보면 옛날에는 구글이랑 야후랑 싸우고 아마존은 뭐 다른 그런 그 이베이 이런 데가 이제 경쟁 상대였는데 사실 그 경계가 점점 무너지면서 그 모든 페이스북과 뭐 구글이랑 뭐 여러 다른 기업들이 다 똑같은 거를 지향점을 두고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연구원 자체도 그런 식으로 좀 가는 방향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조금은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도메인이 좀 안 맞더라도 그런 게 좀 나와야지 그러면서 좀 더 연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100%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어디 원자력 연구원은 원자력만 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은 이제 건설기술하고 외트리는 뭐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고전적으로 어떤 그런 기관의 미션 나누는 게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른 질문은 더 없으시죠? 그러면은 오늘 그 훌륭한 발표해주신 전찬준 건설기술연구원의 떠오르는 스타 전찬준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제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잠깐만요. 또 질문 올라왔어요. 네. 네. 무인 굴착 시스템 국제과제 이런 거 아시나요?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희 쪽에 굴착이니까 아마 집안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저는 사실 정확히는 잘은 모르겠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네, 죄송합니다. 네, 하고 저 AI 프렌즈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모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혼자 일산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왕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는 한번 이게 수요일 날 저녁 때 내려가서 한번 뵙고 그 발표도 직접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좀 잠잠해지면 저도 한번 다시 불러주십시오. 그럼 저도 한번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연구원에서 그냥 사적인 질문 혹시 그냥 AI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좀 뭐 같이 이렇게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좀 외롭거나 하진 않으신지. 갖고 이제 지금 졸업생 제가 이제 연구원 안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뭐 이제 딥러닝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그분들이랑은 뭔가 이렇게 저거 많이 하고 있진 않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저희 연구실 출신들이 지금 캐티하고 뭐 카카오 뭐 이런데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판교 쪽에 제가 조금 내려가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연구실 선배님들도 좀 모셔서 같이 AI 프렌즈 참가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야 될 텐데 다음에 꼭 이제 초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다들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프렌즈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